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봄이 와서 제 프로필과 썸네일을 화사하게 바꿨어요. 예전에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 브랜드들이란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자사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 브랜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 영상에 등장하는 시계 브랜드는 대중성과 인지도를 파악해서 총 51가지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사 무브먼트는 발음하기 힘드니까 줄여서 인하우스라는 영어식 명칭으로 대체할게요. 구분을 3가지로 할게요. 100% 롤렉스나 세이코처럼 단 한 개의 모델도 예외 없이 인하우스. 80%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력 모델은 인하우스 완료, 하지만 비주류 모델은 아직 범용. 두 번째, 주력 모델은 범용이고 판매량이 적은 고가 모델에만 인하우스를 넣어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브랜드까지 전부 80%에다가 집어넣을게요. 50% 이름만 인하우스고 실제로는 범용. 그리고 스와치 그룹 내 브랜드는 매우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고, 또 특수성을 가진 귀금속 패션 계통의 브랜드도 별도로 뺄게요. 먼저 브랜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7개의 그룹으로 나눌게요. 첫 번째, 스와치. 브레게, 블랑팡, 오메가, 론진, 글라슈테 오리지널, 티소, 세르티나, 라도, 미도, 해밀턴 10개. 두 번째, 일본. 세이코, 그랜드 세이코, 오리엔트, 시티즌, 프레드릭 콘스탄트 5개. 세 번째, 커링 그룹, 지라드 페르고, 율리스 나르딘 2개. 네 번째, 리치몬드. 도메, 메르시에, IWC, 예거, 파네라이, 로저드비, 바샤론 콘스탄틴, 몽블랑, 랑에 8개. 다섯 번째, 귀금속 패션. 까르띠에, 피아제, 랄프 로렌, 불가리, 루이비통, 샤넬 6개. 사실 제 생각은 이 중에서 까르띠에, 피아제, 불가리, 샤넬 이 4개는 파인 워치메이커라고 생각해요. 편의를 위해 이 분류로 넣은 것입니다. 쇼파드는 시계 브랜드로서 모든 면에서 넘사벽의 수준이라 독립 브랜드 쪽으로 넘겼어요. 여섯 번째, 루이비통 그룹. 태그 호이어, 위블로, 제니스 3개. 일곱 번째, 독립 브랜드. 오드마 피게, 볼워치, 베렌로스, 브라이틀링, 브레몽, 카시오, 크로노 스위스, 프랭크 뮬러, 모리스 라크로와, 노머스, 스토바, 파텍 필립, 오리스, 리차드 밀, 롤렉스, 튜더, 쇼파드 16개. 총 51개입니다. 영상이 길어져도 끊지 않고 하나로 갈게요. 스와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스와치 그룹은 애매해요. 그룹 내 무브먼트 회사가 여럿이고, 스와치 그룹 내에서 특별 대우하는 브랜드가 3개. 블랑팡, 브레게, 오메가 이 3개는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별도의 무브먼트를 제공해줘요. 블랑팡은 프레드릭 픽의 무브먼트, 브레게는 르마니아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오메가는 여성용까지 완벽한 인하우스가 완료되었네요. 이 3개의 브랜드는 100% 인하우스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스와치 그룹이긴 하지만 위 3개의 브랜드와 아래 대중적인 메스티지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외톨이 느낌이 강하게 나는 이 브랜드는 메스티지 브랜드와 같이 에타에서 공급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홈페이지와 와치베이스, 칼리버 코너를 뒤져보았는데, 글라슈테 오리지널 역시 그들만의 독특한 무브먼트로 100% 인하우스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남은 브랜드인 론진, 티소, 세르티나, 라도, 미도, 해밀턴인데, 론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오메가와 비슷한 체급의 브랜드였는데 불행히도 스와치 그룹 내에서 포지션 싸움에서 밀려서 오메가 아래 단계 브랜드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남은 브랜드들인 티소, 해밀턴, 미더와 같이 에타에서 무브먼트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룹 내 포지션에 따라서요. 이 6개의 브랜드를 인하우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범용으로 봐야 할까요? 인하우스로 보기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무브먼트가 없는 것 같고, 범용으로 보기에는 에타 무브먼트가 자기 건데 인하우스지 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수성 때문에 6개의 브랜드의 인하우스 수준을 정의 내리는 건 유보할게요. 정리할게요. 스와치 그룹 내 100% 인하우스 브랜드는 블랑팡, 브레게, 오메가, 글라슈테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포기하겠습니다. 일본 그룹 5개는 천천히 볼게요. 세이코가 인하우스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현존하는 수많은 무브먼트 중에서 오직 기능과 실외, 유지보수의 원활함에 올인한 무브먼트가 롤렉스랑 세이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거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라 맞을 거예요. 그랜드 세이코는 넘사벽의 기술력을 갖고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존심 센 시계의 본가 유럽인들이 좀 무시하는 브랜드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스프링 드라이브, 오토매틱, 허츠 전부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 드라이브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분들은
해외 시계 유튜버 호롤로지 하우스의 리뷰를 한번 보세요. 예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렴한 브랜드인 오리엔트는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 브랜드고, 지금은 세이코 그룹 소속이면서 여기도 역시 100% 인하우스가 완료된 브랜드입니다. 일본의 3대 브랜드 하면 세이코, 카시오, 시티즌이죠.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매출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세이코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출 1위는 시티즌이고 2위가 카시오, 3위가 세이코입니다. 최근에 카시오가 많이 따라잡았고 그 뒤를 빠른 속도로 세이코가 추격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시티즌도 넘사벽의 100% 인하우스 브랜드입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저렴한 가격과 낮은 퀄리티로 비교적 이미지가 안 좋은 브랜드에 속하는데요. 시티즌에게 먹힌 후에 무브먼트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인하우스를 넣은 매뉴팩처 라인과 다른 하나는 커츠나 범용을 넣는 일반 라인이에요. 여기도 약간 생색내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했지만 고가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는 2천만원을 넘어갑니다. 누가 푸콘을 2천만원 주고 구입합니까? 브랜드의 가치와 한계가 명확한데 태그 호이어 엔트리에 금칠하고 1억이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카시오 시계에다가 우주왕복선 재질로 만들고 안에다 투르비용 박아서 500만원에 팔면 사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인하우스로 장난칠 때가 아니라 기본 모델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100%는 세이코, 그랜드 세이코, 오리엔트 시티즌이고 80%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입니다. 커링그룹은 비주류 덕후예요. 지라도 페르고도 비주류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저라도 관심을 줘야겠다 싶어서요. GP도 100% 인하우스 브랜드입니다. 율리스 나르딘, 미들 사이즈에 가까워지고 단순해지고 깔끔해지는 최근 시계 디자인 트렌드에서 로저드비와 함께 거대하고 화려한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역시 100% 인하우스. 율리스 나르딘 화이팅! 리치먼드는 브랜드가 많네요. 까르띠에와 피아제는 귀금속 패션 브랜드로 뺄게요. 안 봐도 100% 인하우스인 브랜드는 예거, 바세련 콘스탄틴, 랑에, 이 세 개는 슈퍼패스 사용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끼네요. 100% 인하우스라고 확신합니다. 보메 메르시에는 리치먼드 소속으로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 중인데 보메틱이라는 엄청난 리저브를 가진 모델을 출시했어요. 대체적으로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 중이나 이런 특징적인 무브먼트도 보유 중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왜 리치먼드는 보메에다가 이 무브를 줬을까? 더 급한 애들이 많은데 IWC라던가 RWC라던가 IWC는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정보력 수준이 뛰어나서 외관뿐 아니라 무브먼트까지 전부 알고 있단 말이죠. 포지션만 강제로 롤렉스 윗급으로 끌어올려서 고급화 정책으로 많이 팔아왔는데 이제는 엔트리에 에타, 셀리타 넣는 거 다 알죠. 안 팔리죠. 부랴부랴 하나씩 인하우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늦었어요. 대표 모델인 포르투기죠. 2020년에 들어서야 인하우스화 했어요. 최근에 출시한 스피파이어에 들어가는 무브먼트가 보메 메르시의 보메틱에 들어가는 무브먼트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썰이 있는데 이건 전문가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IWC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어야 돼. 대중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똑똑해졌어. 파네라인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 여성용 라인인 듀에 라인은 범용을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바뀌었네요. 인하우스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파네라이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인하우스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로저드비는 강철 물고기님께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 애초에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라 상식적인 일반 무브와는 다른 독특한 무브먼트를 갖고 있어요. 디자인에 호불호가 갈리는 브랜드지 무브먼트로 까이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몽블랑은 무브먼트 회사인 미네르바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인하우스가 가능하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엔트리에는 범용을 사용 중이에요. 몽블랑은 백화점에서 정가로 사시면 후회합니다. 애초에 경쟁력 있는 모델은 소스고 그 외 모델들은 그레이 마켓으로 폭락해서 나오니까 기다리시면 싸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100%인 브랜드는 예거, 파네라이, 로저드비, 바샤론 콘스탄틴, 랑에. 80%인 브랜드는 IWC, 몽블랑. 귀금속 패션 쪽은 인하우스 수준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서 별도로 뺐습니다. 이쪽 분야 브랜드는 여성용이나 소형 주얼리에 들어가는 시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인하우스 수준을 나누는 기준을 조금 너그럽게 할게요. 까르띠에부터 볼게요. 까르띠에는 공인된 훌륭한 파인 워치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모델들의 무브먼트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인하우스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무브 쪽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수준에서 멈춰요. 그 대신에 다른 귀금속 브랜드가 갖지 못한 빠방한 헤리티지가 있죠. 피아제는 국내에서는 시계 브랜드로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피아제랑 무브먼트 기술로 비빌 수 있는 브랜드? 5손가락 안으로 꼽아야 될 거예요. 5손가락은 너무했나? 10손가락으로 바꿀게요. 20개 손가락으로 할게요. 랄프로렌은 패션 브랜드라 무시하는 분들도 계실까봐 넣었습니다. 랄프로렌은 뭐 아니면 도예요.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일반 모델들은 범용 무브 넣고 값비싸게 팔고 특정 모델들은 요상한 무브 넣고 미친 가격으로 팝니다. 의류 브랜드인 폴로 랄프로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가리는 이제 까르띠에와 함께 파인 워치메이커로 들어간 지 오래되었고 별도의 시계 브랜드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죠. 여성용이나 소형 기금속에는 아직 범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브랜드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루이비통은 비슷한 패션 브랜드인 샤넬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브랜드로 시계를 위해 루이비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루이비통을 위해서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로 쿼츠를 기반으로 시계를 제작하며 시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이는 브랜드예요. 샤넬은 패션 계통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사업에 뛰어들면서 불가리나 피아제, 쇼파드 같이 시계 브랜드라고 봐도 될 정도의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주력으로 내세운 J12 같은 모델에는 엄청 훌륭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이미 무브먼트 회사도 여러 샀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실상 시계 브랜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현재 존재하는 시계 브랜드 중에서 샤넬과 비빌 수 있는 브랜드는 오메가 이상급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시계를 대하는 샤넬이란 브랜드의 마인드도 까르띠에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까르띠에와 불가리, 피아제, 샤넬까지 파인 워치메이커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분류했습니다. 쇼파드를 여기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든 면에서 넘사벽의 시계 브랜드라 독립 브랜드로 뺐습니다. 귀금속 패션 쪽 브랜드의 인하우스 수준은 그 특성을 헤아려서 조금 너그럽게 하겠습니다. 100% 까르띠에, 불가리, 샤넬, 피아제, 80% 랄프로렌, 50% 루이비통. 루이비통 없는 루이비통 그룹입니다. 태그웨어는 브랜드 헤리티지가 레이싱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로노 무브먼트를 가장 먼저 인하우스화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범용입니다. 형식적인 느낌이 강해요. 니네들이 하도 욕하니까 우리 인하우스 무브 개발했어. 그러니까 욕하지 마. 이런 느낌? 대중들이 인하우스를 넣은 모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시계가 되게 두껍고 크고 무거워요.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그리 두꺼운 무브먼트가 아니라서 충분히 대중적인 사이즈와 두께, 크기로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범용 무브먼트를 넣은 모델이 되게 잘 팔리거든요. 굳이 현 상황을 깨고 싶지 않은 거야. 위블로는 태그웨어랑 같은 그룹이라 싸잡아서 같이 욕먹는데 위블로는 절대로 태그랑 같이 묶여서 욕먹을 브랜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무브 기술뿐 아니라 재질이나 소재 면에서도 리차드 밀과 함께 시계 브랜드 중에서 탑을 달리는 브랜드예요. 엔트리만 범용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그 외는 전부 인하우스가 들어가요. 듣도 보도 못한 무브먼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벌레같이 생겼는데 한번 와인딩하면 리저브가 1200시간이래요. 제가 이게 5탄 줄 알고 찾아봤는데 정말 1200시간입니다. 50일 1년에 7번만 감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와인딩 할 때 손으로 못 감아서 드릴로 감아야 돼. 드릴. 제니스는 의심할 바 없죠. 롤렉스에도 무브먼트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무브먼트 회사이자 시계 브랜드. 그런데 제니스는 해외 가격이랑 국내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나서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건 좀 아까워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예전부터 비싸면 잘 팔린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테일가를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시계는 또 다르게 대체자가 있으면 안 돼요. 롤렉스라는 엄청난 대체자가 옆에 있는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아래로 내려와야지. 정리하겠습니다. 100%는 제니스, 80%는 태그호이어와 위블로. 독립 브랜드는 숫자가 많네요. 알아보는데 시간이 아까운 브랜드는 제외할게요. 오데마 피게, 프랭키 뮬러, 파텍 필립, 리차드 밀, 롤렉스는 패스. 도로워치는 미국 브랜드인데 철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계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안 팔려서 도로 나간 브랜드입니다. 에타를 기반으로 박시계 수준 상자성도 높은 수준이라 거진 인하우스급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도로워치는 디자이너만 바꾸면 돼요.
시계 디자인들이 아직까지 1930년대, 40년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정확히 벗어나고 있는 브랜드예요. 베렐로스는 범용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특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원래 매니악한 사각사각 시계를 만들던 브랜드였는데 최근에는 트렌드를 타서 다시 일반적인 원형 시계로 돌아선 듯 보입니다. 젠타 디자인을 오마주한 스틸 모델도 출시했고요. 디자인적인 비주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브랜드지만 무브적으로는 크게 관심 없는 브랜드. 브라이틀링은 주력 모델들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완료했어요. 그러나 엔트리나 일부 모델에는 아직 범용을 사용 중입니다. 브라이틀링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몽은 2002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로 좁은 시계판에 뛰어들어서 살짝 비주류의 디자인을 파는 브랜드인데 와 할 만큼 뭐 엄청난 기술력이나 인지도를 갖춘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범용 무브를 가볍게 수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카시오는 위에서 바로 패스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태그 호이어가 욕먹는 것도 사람들이 애정이 있어서 욕하는 거잖아요. 크로노 스위스는 이제 욕하는 사람조차 안 보이는 브랜드예요.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모태가 굉장히 올드해서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죠. CEO가 바뀌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존 팬들마저 떠나간 상황? 이대로 간다면 얼마 못 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비판도 비난도 없는 무관심 단계의 브랜드, 제가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크로노 스위스지만 사실 독일 시계 100% 인하우스입니다. 모리스 라크로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브랜드며 태그 호이어나 오리스와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투트랙으로 마스터피스 라인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그들만의 무브먼트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나 일반 모델에는 그냥 범용. 인하우스 라인과 범용 무브를 사용한 라인 간의 급간이 굉장히 커서 괴리감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로얄오크 오마주로 급전을 땡기고 있어요. 노모스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가진 브랜드예요. 대단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무브먼트의 수준을 떠나서 단순히 앞이 아니라 멀리 보고 있는 브랜드고 무브 기술 상승과 함께 가격도 점점 올라서 모델들이 이제 1000만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인하우스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하는데 이 정도 급의 브랜드가 전 모델의 인하우스화를 진행하는 데는 일종의 도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죠. 스토바는 노모스의 라이벌이었으나 이제는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네요. 저렴한 노모스를 사려면 스토바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무브먼트나 기술에는 자신이 없는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무브 관련 정보가 전무합니다. 전부 범용이에요. 쇼파드는 매출이 순위권에 있는 몇 안 되는 독립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크지 않지만 시계종에서는 최상위권의 브랜드입니다. 쇼파드가 시계 브랜드 중에서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브랜드 같아요. 위쪽은 듣도 보도 못한 하이엔드 싸다고 후려갈기는 무브먼트들이 존재하는데 반해서 고가 라인으로는 그들만의 높은 수준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아래로는 범용 무브먼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무브먼트를 그때그때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기준으로는 80%지만 이런 분류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높게 위치한 브랜드 같아요. 오리스도 투트랙이죠. 태그 호이어와 IWC와 비슷한 정책을 피는 중저가 브랜드로 거의 대부분이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 중이고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 완료했는데 정말 오리스란 브랜드에 미치지 않는 이상 이 모델을 구입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가격대가 롤렉스 서브마리너에 근접합니다. 우리 이런 인하우스 개발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무브먼트로 까지 마. 리처드 밀은 시계 범주를 넘어선 무브먼트를 개발해서 한정판의 경우 수십억, 일반 모델의 경우 평균적으로 2억대의 리테일 갖고 있는 부자들의 지작입니다. 손목 위에 작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브랜드. 무브먼트 수준을 따지기에는 기존의 시계 브랜드들과 그 궤를 달리하는 브랜드입니다. 튜더는 브라이틀링이랑 협업하면서 주력 모델들과 약점인 모델 모두 인하우스에 성공한 브랜드예요. 오리스나 태그 호이어 같이 주력 모델의 범용을 넣고 마이너 모델에 인하우스를 넣는 게 아니라 튜더는 반대로 주력 모델들을 먼저 인하우스화하고 주력이 아닌 여성용이나 스몰 사이즈에만 범용이 들어갑니다. 튜더와 태그 호이어와 방향성이 조금 다르죠. 100%는 오데마 피게, 볼워치, 카시오, 크로노 스위스, 프랭크 뮬러, 파텍 필립, 리차드 밀, 롤렉스. 80%는 모리스 라크로와, 오리스, 튜더. 50%는 베렐로스, 브레몽, 스토바. 영상이 매우 길었네요. 목이 쉬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